자, 이제 조합을 보겠습니다. 이 6개 사업 중에서 조합이 할 수 없는 것은 1번에 주거환경 관리, 요거 주거환경 개선 지우시고요. 5번에 주거환경 관리, 요건 해당이 없겠죠. 요 4개 사업을 가지고 조합을 만듭니다.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가로주택 정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죠. 이 4개 사업 중에서 부자 동네이고 투기적 조짐이 있을 만한 것은 바로 주택 재건축하고요. 가로주택 정비입니다. 요 2개는 부자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동의 요건이랄지 조합안의 자격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선 1번부터 봅니다.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동의를 얻어서 설립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동의 요건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4분의 3, 2분의 1이 볼 거예요. 토지농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시장운수의 인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설립 동의를 보시면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는 이것은 동의 요건이 똑같습니다. 투기적 요소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4분의 3, 2분의 1이죠. 요 동의를 얻어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1, 2, 3, 4니까 뭐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위에 가로수를 좀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에는 10분의 8,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동의 요건은 10분의 8, 3분의 2입니다. 이거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이것이 더 복잡함을 알 수 있겠죠. 이런 동의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가로주택 정비는 10분의 8, 3분의 2입니다. 자, 오른쪽 오시고요. 니은번에 주택 재건축일 때 조합 동의 요건이 나오는데 이건 무지 복잡합니다. 특히 재건축은 투기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집합권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나 공동주택 각동 그랬습니다. 각동 동그라미시고요. 각동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나왔죠? 전체 동그라미시고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시장호수 인가를 받자고 돼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주택 재건축은 어떻다? 각동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그 다음에 면적 4분의 3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각동에 대한 동의를 받고 또 전체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각동을 다니면서 각동의 구분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만약에 10동이 있다면 10동에 대한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그 면적의 4분의 3 동의를 얻어야만 조합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동의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그대로 출제가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동의 요건이 되겠고요. 자, 이제 B번 봅니다. 자, 주택 재건축은 토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주택단지가 아닌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이죠. 자, 그래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는 4분의 3, 3분의 2 동의를 얻자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건축을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할 때는 그 동의는 뭐다? 4분의 3,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주택단지가 아닌 데서 할 때는 4분의 3, 3분의 2.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 4가지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니까 익숙하게 자주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고요. 이제 282페이지 둘째 줄의 둘째 칸에 제목을 보면 토지농 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런 동의를 산정할 때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몇 가지 기준이 있죠. 다수를 1로 본다. 한 명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 명이 공유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1인으로 본다. 여러 명이 공유로 되어 있어도 각각으로 보지 않고 그 공유자 대표자를 한 명으로 본다. 세 번째, 지상권이 있습니다. 토지에 지상권이 있다면 이것은 소유권과 거의 같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에 소유자 1명, 지상권자가 있다면 동등한 레벨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으로 산정한다. 대표하는 1인으로 산정한다. 또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불투명한 자가 있죠?
주소거소가 불투명한 자, 이 자는 동의자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죠.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내용을 보도록 해요. 다수를 하나로 본다, 공유를 1인으로 본다, 지상권은 있으면 소유자와 대표는 1로 본다, 불투명한 자는 빼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란색 가번을 보겠습니다. 한 필지 토지나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다. 그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용 소유자로 선정합니다. 여러 명의 공유로 되어 있어도 여러 수로 보지 않고 그 공유자를 대표하는 하나로 본다. 나번으로 갑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소유자로 선정하니 지상권자가 있다면 소유자와 각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대표하는 1로 본다. 다번 봅니다. 1인이 다수 필지 토지를 할지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필지나 건축물자에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한다. 다수를 1로 본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또 파란색 칸 보시죠. 가번도 마찬가지죠. 소유권이나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로 되어 있다면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소유자로 산정한다. 공유는 1로 본다. 나번. 한 명이 2개 이상의 소유권이나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구분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합니다. 다수를 1로 본다는 것이죠. 그럼 동그라미 4번 내려갈까요?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에 소유자라 등재를 당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다든지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단 말이에요. 불투명한 자죠. 이런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토지용 소유자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불투명한 자는 빼고 가자는 것이겠죠. 그 정도만 봐주시고요. 넘깁니다. 그러니까 책이 지금 너무 다양하게 많은 양을 구성했으니까 제가 지금 하자는 걸 잘 따라서 체크해서 그것만 학습을 해주시고 하지 않은 부분은 3월 달에 또 심화 과정에서 한번 또 재론이 될 겁니다. 자, 이제 285페이지 봐주시고요. 285. 2번 제목 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취소가 나오죠.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조합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를 하는데요. 우선 그 나번 한번 볼까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1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해산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 조합원이 일정 동의를 얻어서 해산을 신청하면 반드시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되겠죠.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에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가장 중요한 지문. 조합의 성립 시기. 조합은 언제 성립된다? 등기했을 때. 등기했을 때 성립된 것으로 본다. 왜 그렇습니까? 조합을 법인으로 봅니다. 법인은 설립 등기를 요하죠. 그 등기했을 때 성립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조합은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꼭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정비사업조합은요. 유사 명칭을 써서 사기행각을 많이 벌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꼭 쓰도록 되어 있다. 세 번째.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규정합니다. 왜 조합을 사단법인으로 본다? 조합은 사람의 단체죠.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본다. 자, 넘기시고요. 이제 4번에 정관이라고 나옵니다. 정관에다 땡땡 하시고요. 조합의 약속이라고 적자. 정관은 조합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5번으로 내려가시죠. 조합의 구성에서 기획번, 조합원의 자격을 보세요. 요거 서두에 설명드렸죠? 우리 앞서에서 토지 등 소유자를 배웠다. 그것은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 지우고요. 동요권은 지워주시고. 자, 이 4개 사업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재주택 재건축하고요. 가로주택 정비는 투기적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 아까 동요권도 까다로웠고 이제는 조합원의 자격도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은 꼭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는 투기적 조짐이 없으니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이자가 조합원입니다. 근데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는 투기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만 갖고는 조합원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시에 사업에 동의까지 해야 돼요.
사업에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투기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내용 봅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구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를 합니다. 근데 괄호속을 보자. 주택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 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된다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는 투기적 조짐이 없으니 토지 등 소유자가 곧 조합원이 된다. 그런데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는 투기적 요소가 많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시에 그 사업에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 그럼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 그럼 틀리죠. 사업에 동의를 안 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주시죠. 조합도 굉장히 내용이 좀 방대하거든요. 자, 288페이지로 왔습니다. 이번에 조합의 임원을 보도록 하죠. 조합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해서는 필요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데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거 줄을 좀 쳐놓으세요. 작년에 신설된 거죠. 조합 임원의 임기를 제시합니다.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박스에 임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조합장 1인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죠.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인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된다. 자, 오른쪽으로 오시고요. 오른쪽 중간쯤에 디귿번을 보세요. 조합 임원의 직무가 나오죠. A번 조합장을 보겠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나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것이 바로 조합장이죠. 조합장은 총회나 대의원의 의장이 바로 조합장입니다. B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빠져야죠. 그러면 조합장 빠지고 이사가 빠지면 감사가 남죠. 따라서 이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C번 겸임 금지.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가 되겠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 부조리가 발생한다. 겸직 금지. 1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나오죠. 가번 미성년자라든지 피성년 후견은 피한정 유형이 있으니까 얼라들이나 바보들은 임원될 수 없다. 또 나번부터 마번까지는 전과자라고 보시면 되죠. 뭐 얼라들, 바보, 전과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음번 당연 퇴임 나오죠.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당 되거나 선임 당시 결격 사유당 자인이 판명이 됐다면 당연 퇴임합니다. 그러니까 바보나 얼라들이나 전과자라면 당연 퇴임하는데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퇴임을 했더라도 그 전에 했었던 행위는 소급받지 않아요.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동그라미 3번으로 좀 내려오시고요. 총회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죠. 총회다 땡땡 하시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조합원 전체 모임입니다. 조합원 전체 모임을 총회라고 하죠. 따라서 총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필요할 때 있을까요? 반드시 있어야죠. 총회 없는 조합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필수적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반드시 둡니다. 그럼 총회를 구성하면요. 조합원 전체가 굉장히 조합원이 많다고요. 이 많은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이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는 거예요. 이 대의원회도 당연히 의무구성, 의무. 워낙 총회 인원이 많으니까 반드시 대의원을 두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4번 제목 보시죠. 대의원회가 나옵니다.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필수적 설치죠. 두어야 한답니다. 반드시. 니은번 총회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 권한을 대행하니 그래서 대의원입니다.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니까 그래서 대의원이다. 대신한다. 대행한다. 그거죠.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넘겨주시고 디귿번 보겠습니다.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을 하고요. 대의원의 의장은 바로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죠. 그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대행하는 것이 대의원이다. 필수다. 자, 지금까지 조합을 했는데 이 조합에서는 역대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우선은 요 네 가지 사업의 조합이 필요하고 동의요건 일단 정리하셔야죠. 동의요건.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의 동의요건은 4분의 3, 2분의 1. 가로주택 정비는 10분의 8, 3분의 1. 주택 재건축 무지 복잡했었죠. 생각해보자. 각동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의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인가받는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까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어디까지 왔느냐. 잠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자, 정비사업의 절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를 보면 우선 기본 방침이라고 해서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게 나와 있죠. 이것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기본 방침을 통해서 이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죠. 기본 계획은 계략적 방향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니겠죠? 계략적 방향이라 누가 수립하는지 보자. 누구? 자, 수립자를 보면은 특, 광, 특시, 특도, 시장입니다. 따라서 군수는 X. 군수는 수립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정비사업을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합니다. 구체적 내용이 바로 정비계획이죠. 이것은 구체적 내용입니다. 구체적 내용이니까 명칭과 면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계획을 수립한 자를 둘로 나눌 수가 있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맞바로 구역을 정하는 거고, 정비구역을 정하는 거고, 이제 구청장이랄지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을 하되 구역 정할 수 없으니까 요거의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정을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신청에 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정비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시행자가 나올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시행자 공부했고요. 시행자 중에서는 조합이 중요했다. 그럼 여기까지 공부한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잠깐 여기 보시자고요. 순서를 좀 잡으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자, 국가 정책 방향 기본 방침을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계략적 방향 기본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계략적 내용이 나왔으니까 구체적 내용 정비 계획이 나와야 되죠. 여기서는 이제 면적과 명칭이 나옵니다. 이걸 토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구역이 정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어디가 출제 포인트가 되느냐 하면 요 계획과 구역을 묶어서 한 문제를 예상하셔야 돼요. 계획과 구역입니다. 자, 이제 구역이 정됐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죠? 사업을 위해서 시행자가 나옵니다. 그럼 시행자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조합은 거의 매년 출제가 돼요. 이 조합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시행자가 나오면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자가 나오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 계획을 잡아야 돼요.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잡습니다. 이것을 앞서 배웠던 사업에서는 실시 계획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할 때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 사업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비 사업에서는 똑같은 뜻이지만 실시 계획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즉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 이 구체적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 실시 계획이라고 안 부르고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불러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도 받고 고시를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면 이제 인가 고시는 당연히 시장 군수가 해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길거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 너무 길기 때문에 보통 계획자를 생략해서 뭐라고 부른다? 사업 시행 인가고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실시계획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것은 별 중요하지 않고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시행자가 작성했습니다.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신청 시 동의. 다시 한번. 시행자가 사업 어떻게 할 겁니다. 계획서 작성했습니다. 그럼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할 겁니다. 그때 시장군수는 그냥 그냥 인가해주지 않는다. 일정한 동의를 받아와야만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가 신청할 때 이 동의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지금 사업 시행자가 나왔잖아요.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라고요? 계획자가 생략된 거라고 그랬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인데 계획을 보통 생략하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 사업 계획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인가 신청할 때 동의를 받아와야 돼요.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때 동의를 받는데 만약에 시행자가 조합이라면 그때는 조합의 총회를 개최해 갖고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와야만 시장군수는 인가를 해준다. 또 지정개발자가 만약에 시행자라면 면적의 50% 총수 과반송이를 얻어와야만 인가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동의를 받아와야만 인가해준다? 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반대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처리하고 와야 인가해준다.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만약 토지농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와야만 합니다. 이 동의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정비법은 대단히 뭡니까? 대단히 동의 요건이 많은 거죠. 이것은 반대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니까 그것을 잠재우자 이런 의미에서 동의가 많은 것이고 이것 또한 중요한 동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책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봐주시고요. 교재를 어디 펴시냐면 쭉 넘기셔가지고요. 296페이지 펴주세요. 자, 296페이지 펴보시면 제2절 제목이 나올 겁니다. 사업시행 인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바로 계획자가 생략된 거예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입니다. 자,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이제 02번으로 들어가자. 조합원 등의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제목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합원 등의 동의가 아니고요. 인가 신청 시 동의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때 동의거든요. 인가 신청 시 동의라고 옆에다 적어주시고 첫 번째, 조합이 사업시행자란다면 둘째 줄,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인가를 해줄 수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바로 2번. 지정개발자가 만약 시행자란다면 숫자가 보입니까? 50%의 과반송이를 얻도록 되어 있죠. 앞에 50%는 면적, 뒤에 과반수는 총수가 되겠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괄호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만약에 시행자란다면 둘째 줄에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인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확인하시고 이제 03번. 사업 시행 인가는 누가 한다? 둘째 줄 시장 군수가 해주는 거죠. 시행자가 작성했으면 시장 군수가 인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시를 하겠죠. 그것이 한 장 넘기면 04번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이것도 시장 군수가 한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 한 장 넘겨보시죠. 이제 300페이지를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라고 지금 지난번에 한 번에 싹 몰아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01페이지 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02번에 순환 정비 방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걸 간단히 설명할게요. 순환 정비 방식이 뭘까? 순환 정비 방식 하면은 이것은 순차적 시행한다. 순차적 시행한다. 그러니까 동시다발로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한다. 또 순환형 주택을 이용한다. 순환형 주택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의 재개발 사업 잠깐 얘기해 볼게요. 과거의 재개발 사업장을 가면 이걸 동시다발로 했죠.
동시에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데다가 임시 수용실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 거주자들을 잠시 임시 수용시키고 여기는 노후된 집을 다 부시고 아파트를 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입주를 시켰다는 거죠. 과거는 이게 가능했었죠. 재개발 사업장에 세대수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수용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재개발 사업장에 가면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몇천 세대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재개발 사업할 때 몇천 세대수를 동시에 임시 수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일부는 임시 수용시키고 일부는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거든요. 사업 끝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니까 전세 대란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몇 개의 사업지구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여기를 109, 209, 309 이렇게 놓고 적절한 데다가 순환형 주택을 짓는 거예요. 순환형 주택은 임시 수용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209, 309는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109 주민부터 먼저 순환형 주택에 거주하고 여기를 싹 다 민 다음에 아파트 줘요. 그 다음에 입주시킵니다. 109 끝. 209 주민을 여기다 잠시 거주시키고 여기를 싹 다 철거하고 집을 줘요. 그리고 또 입주시킵니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형 주택을 이용해서 순차적 시행하는 것이 바로 순환정비 방식. 그러면 6개 정비 사업을 다 이걸로 할 필요는 없죠. 그중 하나는 이걸로 할 필요가 없어요. 세대수가 많은 큰 사업일 때 순차적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소규모 사업은 이 방식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6개 사업 중에서 소규모 사업이 뭐다? 6번째 나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순환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내용 보시자고요.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이나 또는 이미 건설되는 주택, 요걸 순환용 주택이라고 부르자. 순환용 주택. 여기에 정비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사입자가 임시로 거주하는 방식으로 정비구를 순차적 정비한다. 순차적 정비하는 몇 줄. 그러니까 임시 수용으로서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순차적 시행하는 걸 뜻합니다. 이제 괄호 2번.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 줄 쳐주세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순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없죠. 소규모니까. 소규모니까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정비 사업을 순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책을 2장을 넘기겠습니다. 304페이지로 가는 거죠. 304페이지. 제4절 제목을 봅니다. 자, 4절 제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일단 별표 하나 딱 세요.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한 19개 정도 수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선별해 볼게요. 일단 305페이지 먼저 줄부터 치고 갑니다. 305페이지 02번에 임시 수용시설 설치, 그거 빨간 펜 밑줄 딱 치고요. 이제 또 한 장 넘겨보자. 306페이지죠? 306페이지 03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나와 있죠? 그거 빨간 펜 밑줄 딱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311페이지로 와줍니다. 311페이지 06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빨간 펜 밑줄 딱 치고 또 한 장 넘겨보자. 312페이지입니다. 08번에 임시상가 설치다 빨간 펜 밑줄 딱 쳐놓으세요. 이 4개 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참 처음부터 봐주시고요. 자, 다시 이제 304페이지로 옵니다.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로서 첫 번째 시공자 선정이 나오네요. 자, 시공자는 뭡니까? 자, 시행자가 있고요. 시공자가 있어요. 조합도 시행자일 수 있죠. 그죠? 조합. 시행자는 사업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럼 조합이 만약에 시행자라면 건설 장비가 없으니까 스스로 못하죠. 그러니까 이자가 건설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업자가 시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시행자란다면 시공자는 건설업자죠. 따라서 주종관계. 그러니까 시공자는 공사만 해주는 자죠. 그럼 시공자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선정하는지를 1번 하나 보자. 조합이 시행자라고 하죠. 자,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이 필요한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조합은 시공자를 언제 선정한다? 조합 인가 받은 후에. 무슨 방법으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근데 경쟁 입찰의 방법을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그렇게만 확인해 두시고요. 두 번째 조치로서 오른쪽 페이지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임시 수용시설 설치죠. 자, 임시 수용시설이 뭘까요? 임시 수용. 임시 수용시설. 사업을 할 때 철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거되는 자를 잠시 좀 거주시키자 이거예요. 따라서 임시 수용이 필요한 대상 사업. 대상 사업은 철거 방식인 사업일 겁니다. 그럼 6개의 정비 사업 뭐죠?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철거 방식이 4개 있잖아요. 그 철거 방식일 때만 대상이 될 거다. 그럼 철거 방식 중에서 잘 사는 동네 설치할까요? 못 사는 동네. 그렇죠. 못 사는 동네다 설치할 겁니다. 그럼 철거 방식 4개 사업 중에서 제일 못 사는 게 주거환경 개선. 그 다음 못 사는 게 주택 재개발. 요 2가지 사업일 때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그러니까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 걸 쓸 수 있다. 또는 공공단체나 개인 거,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를 임시 수용을 위해서 잠깐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국가나 지자체 땅은 이건 무상으로 씁니다.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쓰다가 문제 있어도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공공단체나 개인의 땅을 갖다가 임시 수용을 위해서 잠깐 쓸 때는 이건 무상이 아닙니다. 유상이죠. 그러니 쓰다가 문제 있으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둘씩 끊어봤습니다. 자, 책을 좀 보도록 해요. 임시 수용시설 설치 보겠습니다.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재개발 딱 2 사업이죠. 이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해 해당 정비구역 내외 소재한 임대주택에 이 시설을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작업에 융자할 등 임시 수용에 상응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사업일 때?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재개발일 때. 이제 2번. 사업 시행자는 임시 수용을 위해서 필요할 때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끝날 때까지 일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나 개인의 거. 이제 2번. 국가나 지자체 밑줄 딱 쳐놓고요. 국가나 지자체는 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상속을 받았다면 일정 사유 가면은 거절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 사용료 대부분은 면제한다고 그랬죠. 면제라 밑줄.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것을 임시 수용을 위해서 잠깐 쓸 때는 그때는 무상입니다. 면제니까. 자, 넘겨보시고 이제 바로 4번으로 가보자. 손실보상이 나오죠. 공공단체나 개인의 밑줄.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때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시 수용을 위해서 일시 쓸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의 토지는 무상, 보상해 주지 않는다. 공공단체나 개인의 토지나 건물은 유상이니까 쓰다가 문제 있을 때 보상해 주어라. 이렇게 끊어봤던 겁니다. 자, 이제 03번으로 갑니다. 토지의 수용 사용이죠. 정비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땅을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용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의부터 보자.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밑줄. 주택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한정됩니다. 자, 6개 사업을 모두 수용을 하되 재건축 사업할 때는 대단히 긴급할 때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재건축 사업 밑에다가 제한적 수용, 극히 제한을 받는다. 왜 재건축은 자유롭게 수용을 못하고 제한을 받을까요? 그렇죠. 재건축 사업은 토지와 무관하지 않습니까?
토지와 무관하니까 긴급할 때만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또 끝줄에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취득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수용을 못합니다. 왜? 소규모잖아요. 소규모니까 또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니까 남의 땅을 뺏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 괄호 2번. 공익사업법의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땡땡하고요. 원칙이라고 적자. 원칙.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건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 규정을 제외하는 공익사업법률을 준용하니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는 원칙은 무슨 법을 이용한다? 공익사업법률을 준용한다. 그러나 3번. 특례라는 제목이 나오네요. 특례는 원칙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땡땡 하시고 공익사업법률 X. 원칙은 수용할 때 공익사업법을 따르지만 이건 특례니까 공익사업법을 따르지 않는다. 세 가지 특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업시행 인가고시 밑줄 딱 쳐놓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다면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우리가 토지를 수용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에 했다면 사업인정을 받았다라고 간주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도 뺏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수용 사용에 대한 재결 신청 기간은 공익사업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결 신청이 뭐죠?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해 줄 거 아닙니까? 보상협의가 결렬됐을 때 중지하는 게 바로 재결 신청. 그럼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재결 신청은 1년밖에 못하죠. 그럼 시행자가 너무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재결 신청은 사업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특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끝으로 현물보상의 특례. 자, 이렇죠. 수용시 보상. 토지를 뺐을 때 보상은요. 원칙은 뺏기 전에 현금 보상입니다. 그래서 수용의 의미는 뭐죠? 보상을 전제로 강제로 취득하는 거니까 뺏기 전에 돈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로서 요 반대죠. 뺏고 나서 사후에 돈이 아닌 물건으로 줘요. 사후 현물 보상을 줄 수 있다. 즉 일단 토지를 먼저 수용합니다. 뺏은 다음에 나중에 새 땅 대지, 새 집 건축물을 주는 거예요. 대지나 건축물로 현물 보상할 수 있다. 그럼 새 땅, 새 집을 준다는 건 사업이 끝나야 주겠죠. 따라 저건 준공인가 후. 공사가 끝났네요. 준공인가 후에 대지 건물로 현물 보상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3번의 현물 보상의 특례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 그랬으니까 새 땅, 새 집이네요. 이것을 현물 보상할 때는 공익사업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후에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토지 수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6개 사업에서 수용을 못하는 건 가로주택 정비, 제한을 받는 건 주택 재건축. 토지를 수용할 때 특례가 있었죠? 사업 인정으로 간주해 주는 건 사업시행 인가고시. 재결 신청은 사업 끝날 때까지. 또 사전 현금에 대해서 특례로서 사후에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한 장, 두 장 넘겨주시죠. 페이지 3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06번 제목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특례입니다. 6개 사업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가 주거환경 개선. 못 살으니까 돈 드는 건 면제시켜줍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르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와 부동산 등기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국민주택 채권은 뭡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 매입하잖아요. 이게 바로 국민주택 채권. 그러니까 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할 때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는 이 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동네니까 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정비사업에서 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업일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만 봐준다. 가난한 사업이라고 그렇죠. 자, 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08번 되겠습니다. 임시 상가를 설치한다는 게죠.
실제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상가 세입자가 영업 손실을 받을 때가 있죠. 상가에서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세입자가 있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세입자는 영업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쓸 수 있는 임시상가를 설치해 주는 거죠. 그럼 6개 사업 중에서 임시상가를 요하는 사업은 상권에 관련된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되는 겁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밑줄 딱 쳐놓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그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수록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인근에 임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시상가를 요하는 건 무슨 사업이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얘기죠. 자, 이상 우리는 여러 개 사업을 가지고 정리해 봤어요. 임시수용하고 임시상가가 있었다고요. 순환정비 방식도 있었고요. 순환정비 방식. 그리고 토지 수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토지 수용, 사용.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이 있잖아요. 이것만 갖고도 문제 구성이 가능한데 국민주택권 매입이죠. 자, 지금 6개 사업을 다시 얘기해 봅니다. 줄여서 1번 주거환경 개선, 2번 주택 재개발, 3번 주택 재건축, 4번 도시환경 정비. 요 4개는 철거 방식이고요. 5번 주거환경 관리, 6번 가로주택 정비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이었죠. 자, 임시 수용을 요하는 사업은 뭡니까? 임시 수용을 요하는 사업은 철거 방식 4개 중에서 못 사는 두 동네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재개발 요 2가지일 때 임시 수용이 필요하다. 임시 상가를 요하는 것은 철거가 되면서 상권에 관련된 도시환경 정비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제 순환 정비 방식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일 때는 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는 순환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또 토지를 수용할 때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뺏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 재건축은 토지와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극히 제한을 받는다. 제한적 수용.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이니까 수용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돼 있죠. 등기를 하거나 허가를 받을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데 매입 안 해도 되는 건 가장 가난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채권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입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6개 사업을 충분히 돌려가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를 하셨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파트인 313페이지 제5절 여기를 정리하겠습니다.